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뭐 옛날 때 제가 대학생 때는 그 운동권 제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택도 소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지. 따라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무시하고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러고야 싶지.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 그래서 국제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류는 가능한 정도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 말하지 않았던 치부 같은 것도 다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결론은 좋은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소련이 붕괴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91년도에 붕괴됐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 장벽 앞에서 영화배우 출신 아닙니까? 멋있게 생겨가지고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 사람의 마음을 혹 녹여놨죠. 근데 그거 완전히 사기극이었죠. 왜 그러냐? 소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동서화합이 되면은 미국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미쳤습니까? 미국이 왜 소련을 무너뜨렸습니까? 적이니까 무너뜨린 거잖아요. 근데 무너뜨린 적을 왜 키워줍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련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죠. 아, 이거 뒤통수 맞았구나 하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자, 그랬는데 그 계기가 된 게 88 서울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이요. 사실은 개최 안 될 뻔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먼저 했고 가장 일본이 유리했습니다. 예, 나고야 올림픽이 되는 게 확정적이었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게 바뀌게 된 데는 여러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88 올림픽 때문에 어쩌면은 소련이 붕괴했다고 말할 수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9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은요 각각 소련과 미국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공산권 국가만 했고 84년 LA 올림픽 때는 민주진영만 했어요.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게 88년도에 동서 양쪽으로 나뉘어있던 그 운동선수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게 나고야에서 열리지 않고 한국에서 열리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프로파간다가 잘 먹히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사람들 관점에서 코리아 하면 뭐예요? 옛날 때 스탈린 시절에 6.25 전쟁 났을 때 군대 보내고 맨날 뒤지게 싸우고 해서 그냥 가난하게 지질이 못 사는 그런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잖아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 나이들 사람들 한 70대, 80대 얘기하면 맨날 코리아워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야. 우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 정도로 소련도 무지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매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8년 동안 서로 그 냉전 때문에 교류 안 하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서울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포석이 좀 깔렸다고 봅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그 독재 이런 걸 정당화한 것 때문에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상황이 필요성이 없었으면요 그냥 나고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 요게 훨씬 더 어떤 정치적인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올림픽은 정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모스크바 올림픽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반쪽짜리한 거고 LA 올림픽도 반쪽짜리 한 겁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뭐예요? 카탈루니아 독립. 전부 정치 어젠다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정치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88 올림픽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요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얘기했댔잖아요. 87년도입니다. 고르바초프랑 이런 식으로 좋은 분위기, 야 우리 이제 동서 화해하고 잘 살아봅시다 토닥토닥 하고 올림픽도 하고 뭐 손에 손잡고 이런 얘기해서 뭔가 아름다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왜? 패권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순간 그걸 왜 남에게 주겠어요? 그럴 리 절대 없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연설과 이러한 뭐 화합의 장이라는 식의 이제 프로파간다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90년도 6월 25일 날 코소보 사태. 저게 뭡니까? 유고슬라비아 연방입니다. 소련의 관할 지역이었던 데가 날아가면서 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서방 진영이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원래 저긴 다 그냥 소련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미국에서 우리 화해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하니까 소련은 느슨해졌는데, 느슨해졌을 때 어떻게 된가? 미국은 팍 들어와 버린 거죠. 더구나 이미 소련은 경제가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도 못합니다. 그또 뭐가 일어납니까? 90년대 걸프전이 일어납니다. 냉전 시대 때 중동 지역에는 친소 정권과 친미 정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에도 미국파와 소련파가 있었는데 이때 거의 친미파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동에 있던 많은 친소 정치인들이 뭐 혁명이 됐던 구테타가 됐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축출이 되고 전부 미국이 장악해버려요. 친미파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90년도입니다. 소련은 91년도에 무너졌잖아요. 저 때도 소련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왜? 돈이 없어요. 이미 소련 내부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랬고 호응이 많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올림픽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누구 체제가 더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장이었는데 두 체제가 싸웠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쪽 편을 들었던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 가보니까 엄매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동유럽 국가들이나 소련 사람들도 동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치고 올라올 때에도 동유럽 국가들이나 소련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왜? 우린 실패한 체제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저런 나라들도 야, 대세는 꺾였다. 우리 이제 미국 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옛날 때는 안 그랬어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심리전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91년대 소련이 붕괴되죠.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올림픽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줬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련 선수들이 서울에 왔다 가가지고 그 글을 남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씨, 뭐 서울 갔더니 왜 이렇게 잘 사냐. 뭐 우리 모스크바는 막 이런데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더라. 이런 것들이 엄청 소문이 퍼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 국가들이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점진적인 파급을 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서울올림픽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자신네들이 진영이 우월했다는 그 프로파간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때 나고야가 압도적으로 되는 거였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치기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IOC라던가 그쪽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로비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국제 역학관계가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 서울 올림픽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 국가들이 많이 프로파간다해서 그 당시에 손에 손잡고 놀이가 1,700만 장이 팔렸답니다. 설마 한국인만 산 거 아니겠죠?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 프로파간다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고 94년도에 이렇게 체첸 전쟁이 났는데 이 체첸 전쟁도 소련이 못 막습니다. 이미 이때는 소련은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고 종이 호랑이가 된 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련의 전투기가 나르질 못하고 탱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 부품 팔아먹고 빼돌리고 정비불량으로 고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기름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1차 체첸전쟁 때 러시아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아주 그래서 개망신을 당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94년도예요. 그러니 앞쪽에 있었던 이런 걸프전이라든가 코소보 사태 때 소련군이 못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왜? 상황이 이랬으니까. 자기 연방국 내에 있는 조그만 체첸도 점령을 못할 정도의 그런 약소국이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소련이었지만. 그래서 소련 사람들의, 그 소련의 국민들도 멘붕이 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요 당시에 우리 남한의 상황은 어땠느냐. 코리아 게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였고 앞쪽인데, 이 코리아 게이트에서부터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 게이트가 보면요, 요 밑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 정책, 그 다음에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로비해서 친한파 정치인을 만들던 사건인데, 그게 걸린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김영욱이도 나와가지고 뭐 진술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때 저기 그 국정원 출신 그 사람 나중에 배신 때리고서 그랬는데, 이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은 군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하냐 철수하냐.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비를 올려서 국방력을 강화하냐, 약화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로비를 한 활동이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그 무기 많이 빼돌렸지 않습니까? M16 같은 거 해서 전방에다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기 갖고 와서 우리가 연구해갖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총도 개발하고 자동차 개발도 하게 된 게 베트남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어젠다이냐면 자주국방이었어요.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면 옛날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도 뛰어났고 군사력도 강했어요. 그게 역전이 되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국방이란 기차에 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숙명이기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 운명이라고 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거. 그거 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핵심은 안 보고 있죠. 여기 보면은 1970년부터 84년까지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을 하려고 한댔잖아요. 근데 자주국방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경제개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한다고 해서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도 역사상 한국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 성공한 나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기 싫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1970년 7월에 미국에서 베트남 군대를 철수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전을 미국이 포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1970년에도 한국의 국력은 북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고 군사력도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뭐 무기도 좀 빼돌리고 뭐 여러 가지 돈도 벌고 했지만, 어쨌든 자주국방에 베트남이 큰 도움이 된 건 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게 된 게 뭐였냐면, 같은 민지 진영이니까 미국은 베트남을 도울 것이다 했어요. 물론 돕기는 도왔는데 이거는 쏟아부어도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빼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뭘 결심을 하느냐? 자주국방을 결심합니다. 뭐냐?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자유진영이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야지, 베트남을 지킬 수 없었고, 이게 발이 빠져서 늪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다음번 재선 때 살아남겠다고 베트남에서 군대를 빼버린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본이 베트남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연도는 약간씩 틀리지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미국이 베트남 사람들이랑 파리 협약을 맺습니다. 파리에서 베트남에서 철수할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발을 슬슬 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왜?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일본까지도 공산화의 물길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 쪽에서 일본을 제지했습니다. 그때 헨리 키신저가 일본 외교관들을 만나서 베트남인들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포기할 거니까. 그랬는데 일본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베트남 가서 만나는 건 좋은데 사이공에서 당신네들이 사이공 갈 때쯤이면 우리가 공중폭격을 할 거니까 그때 죽지 않게 잘 피해 다녀. 그런데 이거 뭐야? 죽여버리겠다 해요.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 베트남에 손을 뗍니다. 그냥 공산화되는 게 그냥 놔둬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의 의지니까. 물론 그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그쪽을 통일을 해서 자유진영으로서 중공을 견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으나, 베트남이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라던가 민심을 잃어서 이게 아무리 도와줘도 이게 회복세가 안 보이고 점점 베트공한테 밀리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온 플랜 B가 뭐였냐? 안 된다면 호치민을 키워서 중국을 막자였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베트남에서 그 공산화가 이루어진다면 호치민이가 누구랑 싸웁니까? 중국이랑 싸웁니다. 중국 애들이 군대를 보내거든요, 베트남에. 그래서 중공군 몰아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있던 그 킬링필드에 있던 그 독재자 있죠? 그 친중 정권이었거든요. 걔네들도 날려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절대 공산주의랑 손 안 잡니다. 손 잡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랑만 손 잡고 독재자랑 손 안 잡아요. 아니요, 독재자랑 손 잡아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왕정 국가는 전부 친미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투표하는 나라, 이란 같은 나라는 반미 국가예요. 왜 그래요? 국가의 이익에 따라 손을 잡는 것이지 이념이 같다고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고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익이에요, 국익. 그래서 베트남 방문이 저지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그 당시에는 1970년대, 60년대, 80년대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은요, 중국 견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 견제였어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한 이후에도 계속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목적은 어떻게든 일본을 눌러서 성장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엄청나게 제재를 가고 일본은 그걸로도 벗어나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북방 사도 문제 때문에 러시아랑 교류를 많이 합니다. 저때는 소련이랑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 때부터 지금까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게 싸우는 소련과 힘을 잡아서 힘의 균형을 잡자.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있고 러시아도 이쪽 극동으로 해서 영토가 있으니까 우리가 연대를 한다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죠. 이런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살내버린 거지. 그게 바로 91년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일본도 같이 두들겨 맞게 됩니다. 너 소련이랑 같이 붙어 먹으려고 했지.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만약에 일본이 소련과 같은 편을 맺으려 한다. 그럼 미국은 중국과 연대한다는 게 그 당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렇게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경제 성장했던 이유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완전히 몰락하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고 여기 쭉 이런 얘기 나오죠. 파리평화협정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가 보는 건 요겁니다. 72년 로키드 마틴, 2002년 코리아 게이트가 같은 월에 있어요. 로키드 마틴은 일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전투기 구입할 때 문제거든요. 근데 로키드 마틴 사건과 코리아 게이트가 70년 2월에 같은 달에 일어나요. 그리고 79년에 12.6 사태 일어나고서 광주 사태, 그 다음에 80년에 아웅산 무역 테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코리아 게이트와 로키드 사태는 일본 한국 내 핵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12.6 사태는 박정희 정권 핵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암살당했다고 봅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 핵 개발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포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가 왜 만들어졌어요? 핵 개발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플루토늄 추출을 어디서 했습니까?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에 뭐가 있죠?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도 핵개발 포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78년도 9월에 배꼽 미사일을 해가지고 사거리 180km짜리를 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쳐갖고 이 개발을 없애버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미사일 만들어 해가지고. 이거 저지시켜버린다고요. 왜? 이 미사일 개발 자체가 핵 미사일 개발하고 연대가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 개발 포기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11.6 사태가 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도저히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니까. 근데 이 핵 개발을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 포기하는 걸 보고서 그 박정희 자주국방은 단순히 총과 탱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핵무기까지 감안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 같아요. 왜 그래요? 북한이 지금 왜 핵에 몰두합니까? 도저히 재래식 무기는 남한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보유해서 위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경제적으로 북한인이 군사력도 다 우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져다 북한이 우리한테 까불지 못하게 하겠다. 비슷한 발상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을 했고 이거는 결국 70년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전두환 정권 때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핵 개발 포기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입니다. 1984년.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웅산 무역 테러 사건도 핵 개발 저지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1983년 10월에 아웅산 무역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만나가지고 플루토늄 추출을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4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핵 개발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 개발 계속했던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누구랑? 일본이랑.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요 당시에 북한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북한 그때 망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북한이 망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면 고난행군이라고 나오는데 요렇게 식량 생산량이 줄으면서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돼 있었어요.
사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북한은 망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거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북한이 안 망해요. 왜 안 망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퍼줬으니까 안 망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퍼줬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국제 역학관계적으로 북한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북한을 살려준 게 이미 소련은 붕괴됐고 미국은 더 이상 눈치 봐야 될 견제 세력이 없어요. 중국도 이제 미국 꼬봉으로 들어왔어. 미국 일방의 패권 국가가 됐는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뜻을 거스려서 북한을 살려줬다.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살려둘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근데 잘 나가요. 무사히 그냥 임기를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제 질서상 북한이 있는 게 낫다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랬느냐? 요 앞쪽으로 가볼게요. 이 얘기를 해보죠. 요거.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초반서부터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한 것 때문에 미국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언젠가 이해관계가 바뀌면 떠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홀로 남게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핵개발이라는 걸 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우파죠. 보수 세력의 이 정치인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당 야당 있죠? 여당 야당 중에 이 사람 계보를 잇는 정치인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도 딸이니까 있었을까? 박근혜 정권 때에도 밑에 부하들은 김기춘 정도? 왜 없어요? 다 김영삼 계열 아니면 김대중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핵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서 죽을 뻔해서 살아났죠? 그거 누가 살려줬어요? 미국에서 살려줬잖아요. 헨리 키신저랑 하비브가 살려줬지 않습니까? 왜 살려줬겠어요? 미국의 뜻이에요. 죽이면 안 된다야. 아닙니까? 미국에서 저 김대중 저 빨갱이가 저 새끼 최고예요. 벌써 죽었어요. 그 당시에. 쥐도 새도 모르게. 아니 미국의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죠. 범인은 누구지도 지금도 모릅니다. 범인은 몰라요. 공식적으로 누가 납치했다는 건 몰라. 하지만 미국에서 얘기하죠. 청와대에다가 김대중은 죽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말 한마디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요? 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중지하라 해도 중지하지 않고 핵개발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이 됐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김대중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나리오가.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인데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한 것도 김대중이가 퍼줬던데 왜 그게 미국에서 용인이 됐냐는 거예요. 왜? 안 망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겁니다. 왜 안 망해야 되는 시기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 김정은이가 요즘 똑같은 일을 하죠.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해서 하는데, 요거는 일본 사람의 의견이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 사람이 쓴 거예요. 하기와라 료라는 사람이 쓴 건데,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이라는 책인데, 이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 당시에 북한도 핵개발을 했습니다. 핵개발을 했는데 김일성이 그거를 멈추려고 그랬어요. 왜? 소련 붕괴된 거 보고 야 게임 끝났다, 우리 이제 항복하고 미국 편 돼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책에 의하면은 김일성은 김정일이 암살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미국과 대적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고난의 행군을 일부러 했다라는 설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왜? 김일성 밑으로 있었던 그 가신 세력들을 제거해야 김정일이가 완전히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있고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의도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핵개발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식으로 했다는 설이에요. 근데 난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